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겐 애증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제성공화폐인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리플 소송의 전말과 함께 장기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점은 오늘 자료가 절대 투자 가이드를 위한 자료가 아니고 투자는 꼭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개인들의 소신과 판단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플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지지와 원망을 함께 듣고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고 리플로 수익을 만드는 투자자가 진정한 투자의 귀재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파동을 만드는 상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큰 가격 변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공동 창업자 제이드 맥켈럽이 2014년 3억 달러 이상의 리플을 매도한 후에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텔라 재단을 설립하고 스텔라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0억 개의 리플을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미국에서는 폰지 스캠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 그룹들은 갈링하우스의 매도 시점 이후부터 리플에 대한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돌기 시작한 게 사실이었고 이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3대 암호화폐로 불렸던 리플은 시장 매력 상실로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등의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리플의 가격 하락은 단순히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공급 수량이 많다는 논리보다 더 큰 내부적인 이슈가 작용되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이 SEC를 통해서 계속 시중에서 떠돌기만 하던 리플 소송이 2020년 12월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증권과 그들이 거래에 관한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는 연방증권법을 집행하고 증권업계와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인데 ICO 자체를 증권으로 해석하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SEC 권한 축소를 위해서 암호화폐는 디지털 토큰이다 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증권의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SEC의 감독 범위도 크게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서명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모든 암호화폐가 막강한 SEC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모든 상품 거래와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러한 SEC의 행태를 지적하지만 그 권한의 범위가 SEC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EC 소송 내용의 핵심은 리플의 발행 방식이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고 따라서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는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법령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즉, 돈이 실제 투자된 것이 맞는지, 그 돈이 투자된 기관의 성격이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주체의 목적이 투자를 통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이후에 다른 제3자의 권력이나 노력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SEC가 판단하기엔 리플랩스가 기업을 만들고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 기업의 과정과 동일하고 그 과정에서 대형의 ICO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은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SEC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리플은 지난 7년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 13억 8천만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가량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앞서 지적했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 리플은 투자계약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증권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절차 없이 XRP 토큰을 발행하고 영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리플이 암호화폐 설계 시에 범한 큰 실수가 발견되는데 당연히 ICO 과정을 통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토큰을 사들이는 이유는 투자와 투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리플랩스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던가 혹은 여타 기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등의 여론전을 통해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것 자체가 하위 테스트의 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을 반박하려면 XRP 토큰이 투자 이후에 실생활에서 쓰일 만한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처음 설계부터 리플은 이러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SEC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C가 지적하는 것은 연방증권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통화로서의 기능을 리플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소송의 내용인데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약 13억 8천만
$4천만 달러의 증권을 판매했다는 점과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리플랩스가 사전에 본인들의 행위가 증권 발행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자 모집 행위를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주주들이 시장에서 리플을 고가에 매도한 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증권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고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장에서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SEC 지적도 일견 리플 입장에서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리플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 라슨과 제이드 맥켈럽 등이 공동 창업하였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례인데, 실제 리플은 2004년도에 라이언 푸거라는 사람이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 개발된 것이었고, 이 리플페이는 국제 송금용 서비스로 개발되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라이언 푸거가 물러나고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리플랩스가 출범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변한 것입니다. 리플은 2013년 4월에 최초 XRP 토큰을 발행하였고 총 발행 예정량이 1000억 개, 현재 약 481억 개의 유통 물량 수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시가총액은 한화 45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리플은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금융기관이 송금을 요청하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송금 처리가 가능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 상품으로 그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당 5만 건의 거래 처리와 함께 개별 건의 처리 속도가 약 3에서 5초간 소요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내부에는 엑스래피드, 엑스커런트 등의 다양한 송금, 결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고객사로 등록되어 있고 투자자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난 5년여간의 리플의 가격 차트를 보시면 2017년 일본의 SBI 투자은행이 국제 송금 실험을 진행한다는 뉴스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다른 암호화폐의 성장기와는 다른 전혀 딴 세상의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리플은 이 시기에 발행량의 절반이 넘는 약 580억 개를 에스크로우에 락업하였고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되는 등의 호재를 뒤로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꾸준히 원인모를 출하기 시작됩니다. 결국 이러한 하락 트렌드는 단순히 SEC 소송과 연관성으로 추측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기관의 송금 솔루션으로만 사용되고 실제 시장에서는 유틸리티 기능과 사용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리플이 하루에도 쉽게 급등락이 가능한 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모멘텀 투자에 집중하셨을 것이고 결국 시장에 큰 흐름을 제공하는 것은 기관이지만 실제 매일매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장기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팩터가 없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역시 같은 패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리플의 경쟁력이 과연 진입장벽이 높은가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하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에이다 같은 훌륭한 솔루션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총 발행 수량 1000억 개에 대한 의견과 그들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리플의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4월 19일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 소송이 리플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본 소송 담당 변호사가 리플에게 전달한 법률 의견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변호인이 이미 뉴욕 남부법원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검토한 후에 제출되었다는 메모가 공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초기에 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의 메모 공개는 대부분 본격적인 다툼 이전에 소송이 끝난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윗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5개월 전 소송 때 생각했었던 수준으로 그보다 소송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내용은 SEC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리플 측에 경고해야 하는 이메일 사전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밝히라는 법원 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리플이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단순히 SEC의 의무고지 위반 때문은 아닙니다. 이번 내용을 보시면 일견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들도 수긍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인데요. 리플은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단순히 리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큰 파급력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만약 SEC가 리플을 상대로 승소한다면 거의 모든 거래소에 상장된 ICO 형태의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모두 SEC의 브로커 딜러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결되면 SEC 법규대로 모든 토큰 소유자 정보를 다 파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익명성에 기초하고 거래소에서 옮겨진 개인 지갑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리플은 금융 결제 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은행권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도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어떤 금융기관과의 추가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을 통해서 살펴본 ICO 코인과 발행 코인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아울러서 곧 메인넷이 오픈될 파이코인의 장점도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채굴이 아닌 발행 코인으로 탈중앙화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채굴 그룹과 커뮤니티가 없는 단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대형 기관들의 ICO 진행으로 오히려 다양한 이익 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초기 시작은 빠르겠지만 중도에 혼선을 빚고 좌초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익 주체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창업자들도 지쳐서 본인 소유 물량을 매도하고 떠나고 싶은 도덕성 문제도 여기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틸리티 사용처가 없는 기업형 토큰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 사우디 은행의 리플 기반 달러 결제 서비스 출시 뉴스를 5.1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리플이라는 식의 과다 해석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자칫 현혹하는 정보 등은 투자자 개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경우엔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서 더 본격적인 활용성이 커지고 가치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CEO의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사용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때 1000여 개의 현재 발행량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XRP는 리플 설립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XRP를 처음 만드신 분들 생각은 1000여 개 정도로 소량의 비싼 화폐보다는 다량의 그래서 세계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만들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개수가 1000여 개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냐 아니냐는 거래 회전 속도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래피드는 회전율이 좋고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 거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XRP 자체도 확정성이 뛰어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국제송금 관련하여서 다른 블록체인도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할 특별한 차별적인 기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급 결제망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탑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화기를 산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그 전화기가 보급되고 늘어나면 전화기 자체 가치가 상승합니다. 국제 지급망도 참여 파트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과가 커지게 되고 그 네트워크 효과가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효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 확장과 실제 XRP의 가격 변동간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XRP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가격 전망은 전혀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생태계가 활발히 커가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